반갑습니다. 저는 신한은행 대출모집법인에서 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광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대출이기 때문에 제가 제 대출 한 이력이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한 경기도 수원 밑으로 대전까지 가끔 전라도도 가고 이렇게 입주 설명회를 다니면서 간단하지만 포인트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에 맞는 상품이 뭔지 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여기 이 아파트 모집 공고일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여기 22년도 11월 2일자로 모집 공고가 됐습니다. 이 모집 공고일이 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집단 대출이라는 상품은 이제 일반 대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선 대출을 하고 후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단 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일반 아파트는 대출 당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죠.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이 집단 대출 입주 아파트는 대출을 준공이 나고 대출을 받고 잔금 치르고 키 받고 이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등기 국장님이 말씀드린 3에서 6개월 후에 보존 등기가 나고 소유권 이전이 그때 됩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집단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상품이 이거 혹시 포인터 보이세요? 포인터가 정부 상품이 있고 은행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 상품은 디딤돌이라는 상품이 있고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은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은행 상품으로 진행을 하시게 돼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인데 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1번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안에 무주택 일반은 연소득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자일 때 가능하고 신혼부부일 경우엔 8,500 이하자일 때 가능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는 디딤돌 대상자는 합산소득이 1억 3천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소득, 합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그래서 대출 대상과 대출 주택 가격, 연소득 기준, 주택 규모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절차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런 조건들을 한 번 더 내가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내 조건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등기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는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후치 담보라는 개념으로 선대출을 디딤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방법이 요 빨간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읽어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정한 디딤돌 규정이니까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할까요? 아까 그 법무법인에서 말씀하셨듯이 보존 등기 이후에 합니다. 보존 등기가 아까 최소 뭐 말씀하신 게 6개월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6개월 후쯤에 보존 등기가 나면 잔금 치르신 순서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세금을 내는 거는 60일 안에 내겠지만 접수는 보존 등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거를 까먹지 마시고 꼭 그때 디딤돌 대상이 되시거나, 만약에 지금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시점에 대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대상을 이때쯤에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보겠다 하신 분들은 만들어도 돼요. 그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에서 8천 소득자가 한 3%대 중후반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이게 기본 금리고, 여기에서 우대 조건이 들어가세요. 우대 조건은 요 상단에 있는 요거는 중복이 안 되고,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중복이 됩니다. 우대 조건 공부도 좀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담은 다 해드릴 거예요.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신생아 특례의 상품들이 요즘 체크에 이제 많이들 찾고 계세요. 특히 출산 예정이신 분들, 또는 현재 출산을 하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연소득이 1.3억까지 돼 있어요. 한 3%대. 여기도 우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더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요. 어쨌든 현재 무주택자가, 세대주가 출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연소득 기준에 충족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딤돌 상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존 등기 이후에 소유권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때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례 하나를 포인트로 아셔야 될 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5년만 고정금리세요. 5년 후에는 금리가 이런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 이하일 때는 5년 후에 금리가 0.55%가 가산이 되고, 8,500이 초과이자는 그 당시 시중금리로 금리가 전환이 됩니다. 이거 포인트로 한번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무주택이라고 보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돼요. 내가 시골에 오래된 주택이 있다, 이러면 이제 대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근데 시중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면은 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1주택자는 신청할 수가 없고, 현재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 또 있다 해도 디딤돌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금리가 높거나 비슷하거나 한 금리가 있는데, 보금자리 상품이세요. 요걸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품이세요. 대출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이주택자, 생애 최초자 해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세요. 주택 가격은, 면적은 제한 없지만 6억 이하예요. 우리 아파트가 6억이 8사가 좀 넘죠. 조금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저층은 6억이 좀 안 넘을 수 있고, 이제 중상층일 때 6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8사 기준으로. 그럴 때 보금자리 상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아까 디딤돌에서도 디딤돌에서도 5억 이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신혼가구와 이자녀 가구는 6억 이하고요. 이 기준을 넘으면 또 신청이 불가해요. 내 해당 주택 가격을 한번 참고로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럴 때는 심사에서 불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연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이 보금자리 상품 같은 경우는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일단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8,500 이하일 때, 자녀가 한 명일 때는 8천만 원 이하, 두 명일 때 9천, 세 자일 때 1억 이하, 이런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직장인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신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리 형성은 현재 3.95%에서 4.35%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대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또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상품과 은행 상품이 신청 절차가 좀 달라요. 이제 디딤돌은 기금이든 그 다음에 대출 심사는 은행에서 하는데 한 4주에서 6주 걸려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진행을 할 때 이제 한 4주 6주 걸리니까 시간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아낌이 보금자리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1번 절차가 스마트 주택금융이라는 어플에서 신청하시거나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거기서 심사 승인이 나면 서류 작성하러 취급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서류 작성 후에 한 7일 후에는 대출 실행이 가능하죠. 은행 상품, 이 디딤돌과 보금자리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은행 상품으로 할 수 있는데 심사 기간은 한 2, 3주 정도 걸리세요. 그 사전 점검 때나 이제 박람회 때 어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신청 방법은 요즘 유튜브가 잘 활용을 해보시면 돼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주택금융공사 채널도 있어요. 그 채널 통해서 이 상품 신청하는 방법 영상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럼 은행 상품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한 채가 있거나 두 채가 있거나 10채가 있거나 상관없어요.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요. 상품의 종류는 크게 변동금리 상품이 있고 혼합금리 상품이 있고요. 고정금리 상품이 있어요. 단 고정금리가 만기 고정이 아니고 5년 단위로 변동되는 고정금리세요. 혼합금리는 뭐냐면 5년만 고정금리고 5년 후에 6개월 변동이에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죠. 그러면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으신 분이요? 다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변동금리가 좋을 때도 있고 고정금리가 나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그럼 언제 올라갈까요? 이 주식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죠? 주식이 왜 매일매일 바뀌죠? 금리는 왜 매일매일 바뀔까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초기 저리로 판매할 수 있어요. 변동 주기에 따라서 상품 자체를 좀 상품을 만드는 것 같고요. 고정금리는 5년 동안은 리스크가 없어요. 5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은행 입장에서는 그 상품 판매를 만들 때 이 변동 주기나 5년 고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언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이 개인은 참 어려워요.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어느 날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변동금리를 제가 팔아봤어요. 그때 1년 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잘못 팔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금리가 자꾸 올라갈 것 같아서 고정금리를 팔았어요. 근데 6개월 후에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도 잘못 팔은 거예요. 저도 15년 동안 일했지만 이 변동에 대한 판단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변동 고정 선택을 어떤 권유를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라고. 그 대출금리 이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이 기준금리라는 게 있는데, 기준금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채 5년물, 5년 고정금리를 팝니다. 거기에 은행의 가상금리, 마진을 붙여서 우대를 적용해서 적용을 하고, 그게 적용금리가 돼서 내가 대출 이자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라는 이 친구가 신청일날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정해지냐면 실행일날 정해집니다. 모든 은행의 시스템이 다 동일합니다. 내가 신청할 당시에 이 기준 가산 우대 다 적용해서 3.9%였는데 실행일날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3.8이 될 수도 있고요. 기준금리가 실행일날 올라가서 4.1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그럼 금리가 쌀 때 그럼 실행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출 신청은 2, 3주 전에 은행 상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행일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실행일날 쉽게 말씀드리면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으세요. 어쨌든 기준금리는 실행일날 적용을 한다. 그래서 내 대출금리는 실행일날 상담한 날짜보다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체계를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은행 상담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5년 변동금리와 혼합금리를 말씀드렸었는데 5년 변동금리는 5년마다 금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혼합금리는 5년만 안 바뀌고 5년 후에는 6개월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금리가 혼합돼 있다. 그래서 혼합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도상환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이게 또 잠깐 대출을 받고 한두 달 후에 목돈으로 상환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뭐 집이 안 팔렸다가 아니면 전세보증금 좀 늦게 받았다가 먼저 대출 받고 잔금 치르고 이사를 하고 몇 개월 후에 돈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 제도가 현재 12월 기준이세요. 내년부터는 좀 바뀔 거예요. 현재는 최대 그 1.0%의 수수료율이 있어요. 그럼 내가 대출을 1억을 받으면 1억을 다 상환할 때 100만 원 수수료가 나와요. 그런데 연간 이렇게 30% 이내는 수수료가 면제예요. 그럼 1억을 받으면 1억을 갚을 때 3천만 원을 제외한 수수료 면제로 하고 나머지 7천에 대해서 1%를 내기 때문에 7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수수료율과 면제 금액이 내년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 내년에 여기 2월 입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1월달 사전 점검을 하시고 아마 1월 말부터 2월 초에 대출 상담을 하실 때 이것도 잘 활용해서 조금은 손해일 수 있죠. 수수료를 내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떤 업무 절차나 이사 절차를 하실 수밖에 없으면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집단 대출 LTV, DSR 요게 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LTV가 80, 70, 60 이렇게 정해져 있죠. 누가 정했을까요? 이거 은행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LTV 80%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세요. 정부 상품도 생애 최초 80이 있고 은행 상품도 생애 최초 80이 있어요. 그리고 LTV 70%는 무주택자가 할 수 있어요. 정부 상품은 디딤돌은 무주택자만 되지만 보금자리 상품은 일시적 2주택자도 보금자리 상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 조건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60%는 이제 정부 상품은 내가 70% 대상자지만 60% 신청할 수 있는 거지만, 은행 상품은 내가 주택이 있으면 70% 신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택이 있으면 60%까지만 신청이 되세요. 그럴 때 한도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득과 부채를 따져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정부 상품은 DTI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은행 상품은 DSR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이 영문 단어는 들어보셨죠? 하도 뉴스에서 대출 규제 나올 때마다 나오던 얘긴데요. 그 DTI 같은 경우는 연간 이자를 내는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고, DSR은 연간 이자와 연간 원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DSR 40 적용 단지세요. 내연 소득 대비해서 40%까지는 연간 원금 이자를 낼 수 있는 만큼 한도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소득을 높이거나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현재 부채가 많아서 한도가 안 나오신 분들은 부채를 좀 줄이셔야 되고, 근데 부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다행인데, 여기 입주가 2월이라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적용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연말정산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4년도 소득이 반영이 안 되세요. 23년도만 소득 반영이 되세요. 그 3년도 기준의 매출이 아니라 과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DSR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 불리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대안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요것도 이제 은행 상담할 때 한번 받아보시고요. 사전점검 때 정확한 상담이 좀 원하시는 분들은 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해갖고 사전점검 방문해서 은행 상담을 하시는 게 더더욱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대출 정부 상품과 은행 상품을 잠깐 비교해 봤는데요. 주택 규모나 대출 기간, 상환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한번 한다고 다 뭐 이렇게 숙지가 되진 않으시겠지만, 이 자료를 법무법인 통해서 이제 카페에 공지를 하시게끔 법무법인 전달을 제가 할 텐데, 향후에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은행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의 기준이 이제 세금을 내는 기준과 대출을 받는 기준이 다르세요.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주택이 있냐 없냐, 현재 소유한 주택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말고 둔산저자 엘리포 분양권 말고 다른 분양권이 있냐 없냐도 따집니다. 다른 분양권이 또 있으면 현재 이 둔산전라 엘리포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2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디딤돌도 안 되고 보금자리도 안 될 수 있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은행 상품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품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상품 자격마다 표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 소득 구간, 자산 이런 표들이 있어요. 디딤돌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디딤돌이 있고, 신혼부부 전용이 있고, 신생아가 있어요. 여기에 1번으로 아까 자산심사를 이든든에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기준이 4.69억 이하예요. 이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과 동산을 합치고 통장 잔고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자산심사를 통해서. 부동산과 동산은 매매 시세가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니까, 혹시 대충 계산했을 때
각자들 대충 계산하셨을 때 4.69가 넘는다. 그러면 통장 잔고를 좀 빼두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런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통장 잔고 1,000만 원만 빼놨어도 4.69억 이하가 됐을 텐데 그 통장 잔고를 깜빡하고 못 뺐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당되는 금리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해당되는 금리가 현재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2월 달에 좀 바뀔 수도 있고 이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딤돌 디딤돌은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 대출 진행 입주 절차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 사전 점검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출 상담을 하시겠죠. 내가 원하는 대출 은행에서 신청을 할 거예요.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한다고 다 대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심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초반에 준공 일정에 맞춰서 이사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더더욱 대출 당일날 키를 받고 이사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삿짐 센터와 이사 예약과 되게 복잡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용 승인 시점에 사용 승인 이후에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 사용 승인은 이제 조합과 대전 그 공무원 시청 관계니까. 그리고 나서 대출 실행을 하는 날 대출 실행일 날 내가 대출을 하면서 잔금도 내고 중도금도 다 상환 조건이에요. 분양가가 6억인데 대출은 3억만 받으면 내 돈 3억이 필요하죠. 그 대출 실행일 날 그 3억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은행이 시스템이 동일하세요. 그리고 대출 실행하는 신청하는 금융기관에 분양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 원본은 어디다 쓸까요? 원본 가지고 어디다 사용을 할까요? 이 원본 가지고 등기소에 접수가 돼야 돼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럼 대출 은행에서는 왜 그거를 달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법인 통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근저당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원본이 없으면 대출 실행을 접수를 안 합니다. 꼭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은행에 접수를 하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상담을 여러 군데, 몇 군데 발품을 팔아서 받아보시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금자리 상품은 은행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조건이 충족이 똑같고 금리도 동일합니다. 그 보금자리 상품은 은행 쇼핑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거래 은행에 하시면 돼요. 내가 좋은 은행, 마음에 드는 은행 그런 쪽에 선택하시고, 은행 상품만 비교 선택을 하시는데 아마 입주 시작이 2월 말이라면 2월 초 정도에는 대부분의 조건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걸 유선으로 아니면 카페, 단톡방에 다 눈팅 하셔서 판단하시고 한두 군데 상담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키를 수령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삿짐 센터만 이제 예약하시면. 그리고 보존 등기가 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대출 당일날 이사까지 하셔야 될 분들은 절대로 오전에 이사 예약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전에 대출 실행이 될 수가 없고, 대출 실행이 돼도 오전에 키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세대수가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첫날, 둘째 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2000세대가 넘어가면 첫날에 한 300세대에서 400세대가 키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아침 9시에 기다렸다가 5시에 키 받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당일날 이사하시는 분들은
오전엔 절대 힘들어요. 최대한 늦게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이삿짐 예약을. 이삿짐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다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포인트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으세요.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상환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요 네 가지를 비교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일어나신 분이 일어나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희 세대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심사 탈락 등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심사 중에 은행 집단대출 심사도 동시에 가능할까요? 보금자리 신청을 이사 예정이 언제세요? 3월 중순쯤으로 3월 계획 중. 중순. 그러면 그 날 신청을 사전점검 끝나기 전에 한 1월 사전점검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아직 공지가 안 떴나요? 3월 중순이시면 한 4주 전에 신청하시면 이제 심사에 부결이 나면 좀 빠듯해요. 그래서 제 판단은 한 1월 말 명절 전 신청을 할 때 3월 중순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입주 첫날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2월 중순 말 준공 전에 그 사이에 승인 여부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때 불가가 날 가능성이 있으면 은행 상품으로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잡을 수 있어요. 은행 상품 한 2, 3주면 되기 때문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심사를 중복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대출이라는 게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금감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행 연합하는 데 있고 모든 개인의 부채를 한쪽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 신청을 하면 그 대출 신청 금액이 부채로 전산에 떠요. 그러면 그 부채를 전산에 뜨게 되면 은행 상품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세 개 은행을 비교 선택할 때 상담 받으시고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세요? 네, 신생아 특례로 처음에 집단 대출을 받은 다음에 입주 후에 신생아 특례로 전환 대출 같은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일단 아낌이 보금자리론이랑 집단대출 은행 상품으로 잔금 치르고 이사를 하실 수 있죠. 출산을 하셨어요? 아직 없는데 이제 내년에 계획을 할. 출산 예정일이 잡히셨어요? 아니. 아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금을 치른 세대는 디딤돌을 하려면 그 신생아 특례도 디딤돌 상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디딤돌을 하려면 이 규정에 준해서 하셔야 돼요. 이 규정에 준해서 하셔야 돼요. 이 글씨 보이세요? 네네.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 초과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 주택 가격이 신생아 특례가 6억이었는데 그 뒷장에 종합돼 있는 데는 9억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찾기는 좀 어렵고 디딤돌 같은 경우는 현재 5억 이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존 등기가 나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만약에 그 당시에 KB 시세가 적용이 반영이 되면 그 기준으로 갈 수 있어요.
반영이 안 됐으면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가는데 신생아 특례는 9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맨 뒷장에 맨 뒷장이요? 네, 그 종합해 있는 표. 여기요? 네, 더 지나서. 여기에? 더 지나서. 더 지났어요? 네, 여기. 아 여기서? 네. 네. 요 9억? 요건 9억은 맞는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일어나 주세요. 질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은 안 일어나시면 제가 끝낼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기 그 기준 시세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고 대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기준 시세? 네네. 네네. 제가 잠깐 오면서 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봤는데 매물이 없던데요. 왜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 제가 처음 봤고 실거래 신고는 제가 봤어요. 실거래 신고는 23년도에 24년도 기준을 봤는데 제가 옵션 가격을 몰라요. 발코니 가격도 안 봤고 분양 가격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2천에서 3천 정도 플러스가 돼 있더라고요. 실거래 신고 기준이. 그게 반영이 되게 크세요. 근데 초반에 이제 분양할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는 제가 안 봤는데. 근데 그게 반영이 되시는데 보통 옵션을 빼고 분양가를 보면 공급 금액과 발코니를 더해서 거기에 은행마다 감정평가를 다 다르게 합니다. 어떤 은행은 뭐 7억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7억 5천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6억 3천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 아까 말씀드렸지 대출금리와 대출 한도 그게 감정가에 영향이 큰 거죠. 대출 한도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좀 어렵죠. 그건 은행마다 아마 특히 이제 중도금은행이 어디예요? 신한은행 돼 있나요? 중도금은행에서 잘 안 받으셨어요? 네. 시세는 아마 2월 말이 입주라면 그 감정 시세는 2월 초 정도 은행들이 오픈될 것 같아요. 네, 판단은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직장인한테 유리한 상환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상품과 은행 상품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두 가지가 있고 정부 상품은 체증식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아낌이 보금자리 상품인데 이제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일하게 내세요. 거기에 원금을 낸 만큼 매달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내가 이자가 줄어드는 게 피부로 와닿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동일하게 내세요.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 게 속도가 느리죠. 체증식 방식은 원금을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첫 달에 10,000원 내면 그 다음 달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 체증식이에요. 그 이자는 거의 비슷하게 줄지 않겠죠. 그럼 원금 이자를 가장 빨리 주는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이세요. 그럼 내가 대출 금액에 따라서 대출 기간에 따라서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는데 원금 균등이 이자를 빨리 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돈이 생겨서 중도 상환을 하셨어요. 그러면 원금이 많이 한꺼번에 줄겠죠. 그럼 이자도 많이 줄어요. 그런데 이제 원금을 매달 50만 원씩 내셨어요. 이자 빼고요. 그럼 1년에 연간 원금 낸 게 600만 원이에요. 그럼 600만 원어치 낸 거에 대한 이자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목돈으로 상환했어요. 그럼 1년 후에는 1,000만 원 상환한 게 그만큼 이자가 더 줄었겠죠. 매달 50만 원씩 낸 게 600만 원인데 1년에 목돈으로 1,000만 원 상환하면 더 이자가 더 줄겠죠. 그 목돈의 개념은 또
조금 플러스 알파 예금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내고 1년 후에 1,000만 원을 더 상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3%짜리 금리를 3억을 받았어요. 3%에 3억이면 3, 3은 9에서 연간 900만 원이 이자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4%짜리를 3억을 받았어요. 연간 이자가 1,200만 원이세요. 그럼 300만 원 이자를 더 내셨죠. 그런데 3%짜리 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10년 동안 이자를 냈어요. 900만 원씩 10년이 얼마예요? 9천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4%짜리 3억을 받으신 분 5년 만에 원금을 다 갚았네요. 그럼 1,200씩 5년이면 6천만 원이세요. 누가 이자를 더 많이 냈을까요? 3%짜리 이자를 내신 분이 이자를 토탈 이자는 더 냈어요. 왜 그럴까요? 대출을 천천히 갚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쇼핑은 정말 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최대한 빨리 갚으셔야 돼요. 이자가 저렴하면 천천히 갚으시는 사람의 성향이에요. 목돈이 생겨도 대출 원금을 안 갚아요. 뭘 바꿔요. 목돈이 생기면 금리가 싼 대출을 안 갚고 차를 바꾸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숫자 놀이의 어떤 맹점이죠. 금리가 싸다고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래 갚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냅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네. 좀 마지막 손님으로 받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LTV 80% 적용받는 생애 최초 그 주택취득 요건 관련해서요. 저희가 혼인 신고 안 한 상태로 동거인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은 유주택자고 한 명은 무주택이거든요. 근데 그 무주택자 명의로 지금 이 더샵 엘리프를 취득을 한 건데, 이 경우에는 생애 최초 취득 요건이 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대출 실행이랑 입주일 한 번에 할 때는 오후에 이사하시는 게 좋다 추천을 하셨는데, 그 준공 시점에 준공 나고 한 열흘 후부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준공 후 한 열흘이나 보름 후부터는 괜찮아요. 준공 시점 한 일주일간은 오전 키 받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한 분은 생애 최초고 한 분은 주택이 있어요. 네. 주택이 없는 생애 최초 분이 여기 청약을 하신 거고, 네. 근데 등본상 같이 계시고요. 네, 동거인으로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계시고, 네. 동거인은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안 나오시죠? 예, 별도 혼인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상관없으세요. 생애 최초 적용을 받으시는데, 일단 은행 상품하고 정부 상품하고 약간의 기준이 틀려요. 정부 상품 신청하실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은행 할 겁니다. 은행으로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은행마다 약간씩 규정이 달라요. 생초는 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세대 분리를 잠깐 하셔야 돼요. 가능하세요? 세대 분리? 예, 어떻게든 해야죠. 네. 방법은 있으시니까. 네. 질문은 여기서 받고,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